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는 뭐 경기 리뷰는 아닌데 이번 주에 첼시가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승리를 따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백스리로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경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포터의 3백이 포터의 전술적인 역량이 돋보였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도 따랐고 그리고 좀 포터의 그런 색채와 어느 정도 부합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밑에 깔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이제 첼시의 선발 라인을 살펴보면 일단 포파나 쿨리발리, 바디아실이 이제 백스리로 나왔고 그다음에 로프터치크 그리고 벤치렐이 좀 윙백 포지션에 위치를 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실바가 부상 이탈함에 따른 그런 선택이었다고도 보이는 게 바디아실, 포파나 쿨리발리라는 이 센터백 진이 사실상의 첼시 주전 센터백들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약간 우려스러웠던 건 쿨리발리가 센터백에 나왔을 때 특히 3백의 가운데에 나왔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바디아실과 포파나와의 호흡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수비적인 안정감 그리고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기 위해서 3백을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서 백스리도 나왔는데 그래서 좀 뭐가 변화된 것 같나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백부와 일단 또 리스 제임스가 약간 햄스트링의 부상까지는 아니고 약간 부상 예방 차원 정도로 라인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치크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크 선수는 투엘 때보다 조금 더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엘 때 치크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가면서 중원 가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수적 우위를 가져가거나 압박을 하거나 뭐 상대 역습을 저지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좀 측면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크게 막 눈에 띄는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리스 제임스의 대체자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리스 제임스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주로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3-4-3을 써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가 일단 3-4-3은 굉장히 단순하던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포터 감독의 성향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포터 감독은 측면 공격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제 3-4-3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윙백과 메잘라 중앙 미드필더죠. 그리고 윙어에 더불어서 스토퍼까지 굉장히 유기적인 트라이앵글이 구성이 됩니다. 더불어서 하베르츠는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에서의 수적 우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3-4-3을 쓰면은 측면에 많으면 5명까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레이가 좀 편해지죠. 그래서 사실 세부 전술이 없더라도 이런 패스 루트나 아니면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비교적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터 감독이 어차피 전술 없을 거면 그냥 이렇게 해서 패스길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전부터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실제로 선수들의 에버리지 포메이션이나 히트맵을 보면은 동선이 겹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걸로만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포메이션이 첼시에게 조금 더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포터 감독이 이 3-4-3이라는 포메이션을 브라이튼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도 뭔가 이 전술을 잘 알고 뭐 지시도 잘 내릴 수 있겠죠. 익숙하니까. 포터가 원래도 브라이튼에서도 백4 시스템보다는 백3 시스템을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첼시를 이끌 때도 이 포메이션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첼시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들어서 측면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또 3-4-3이 측면 공략하기 또 좋은 포메이션이잖아요.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선수 구성이랑도 맞고 이제 뭐 공격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하베르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측면에서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또 그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경기력은 확실히 이전 경기들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던 게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들은 일단 엔조, 치렐 내지는 스털링까지 이런 측면을 활용할 만한 선수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좌측에서는 치렐이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해서 거의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측에 있는 스털링도 원래 온더볼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엔조, 치크와의 연계를 통해서 하베르츠와 스위칭을 하기도 하면서 우측 공격을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저는 엔조가 가장 좀 보이지 않는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포메이션 자체가 좌우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측면 수적 우위를 통한 아이솔레이션을 좀 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날은 엔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 전환 패스 내지는 수비를 끊어내는 모습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첼시가 이것을 계기로 반등을 할 수 있냐라고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저는 리즈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즈는 전방 압박 활동량이 강팀인 팀이고 첼시의 약점도 하필 전방 압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바가 없을 때 이를 풀어줄 선수가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엔조가 묶였을 때 볼을 연결해줄 선수, 이어갈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리즈는 평소보다 전방 압박이 좀 소극적이었고 네. 그리고 이 퀄리티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비 가르시아 감독이 오고 나서는 전 감독인 뭐 비엘사나 제시마치처럼의 압박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후반전에 리즈가 몰아칠 때도 이렇다 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첼시가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낼 만한 환경을 리즈가 제공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주중에 돌문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아마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기에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 경기만 가지고는 반등을 확답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르트문트의 기세를 봤을 때 월드컵 끝나고 전승이거든요. 네.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상승세인데 이 첼시가 이 방금 변화된 시스템으로 도르트문트를 공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진짜 포터의 전술이 잘 준비됐다면 이 압박을 어떻게 뚫어낼지 그걸 공략할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전방 압박이 잘 들어오면은 세부 전술이 없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3-4-3이라는 포메이션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부 전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선수들의 역량으로 풀어낼 수 있는 네. 포지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부터 언급했던 첼시의 승리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첼시가 이기려면 상대팀의 전방 압박이 세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본머스처럼 내려앉지도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첼시는 지공 상황에서 풀어낼 세부 전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리즈가 좀 애매한 그리고 좀 엉성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팀 만나야 이긴다. 네, 못하는 팀만 이긴다. 그래서 좀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도르트문트전에서 세부 전술이 막 생길 거라고 기대하진 않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아데미가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첼시의 득점력이 발휘를 한다면 한 골 정도는 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정도? 그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레고리 코벨도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네. 상황이라서 첼시가 충분히 한 점 차기 때문에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1차전에서도 첼시가 막 되게 못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득점을 1차전에서 못하긴 했지만 굉장히 측면 공략을 잘하면서도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놓친 찬스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첼시가 더 우위라고 또 표현할 수 있었겠고요. 근데 도르트문트의 최근 경기들이 다 그래서 네, 경기력은 뭐 물음표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백스리로의 변화에 성공했고 이 변화의 성공 여부를 좀 가르려면 일단 주중에 펼쳐지는 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또 저희가 주중에 또 따로 모여서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요. 그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리뷰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더 재미있는 경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좋아요, 댓글 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은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저희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